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끝났는데 아직 놀고 있는 거죠. 왜 파티랑 비교를 하느냐. 파티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신나게 놀지 못하죠. 쭈뼛쭈뼛 눈치나 보고 사람도 얼마 없네. 그런데 어느 순간 파티가 정점에 고조할 때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게 언제다? 사실은 2015년 이전이죠. 그리고 나서 2017년쯤, 그러니까 한 8시쯤에 파티 만개를 하고 한 10시쯤 끝내려고 그랬어요. 11시 때쯤 우리나라도 빠져나가면서 슬슬 힘들어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2019년에 1장, 2장 둘이 싸우고 있어요. 파티에서. 그러면은 불구경 다음에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죠. 사람들이 이제 다시 파티가 슬슬 시작이 됐다. 그리고 2020년에 다들 꽐라가 돼 있었죠. 이게 21년까지 갔다가 새벽 파티 끝나고 22년에 이제 파티를 끝내고 있다. 그러면요, 파티장에서 결국에는 먼저 와서 잘 놀고 갑니다 하고 빠진 애들은 즐기다 빠지는 거예요. 파티 고조됐을 때 너무 재밌게 잘 놀았다 하고 빠진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죠. 그리고 파티가 종료됐을 때요, 뒤늦게 왔어요. 오자마자 파티 끝났어. 이 사람들은요, 이 앞에서 엄청 처먹고 간 것들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계에 그런 말이 있죠. 다 치우고 빡빡 설거지하는 사람, 설거지 부대라고 하고 있죠. 설거지 부대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처먹는 건 딴 사람들이 처먹고 갭투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서 고점에서 사서 그들이 남기고 간 수익만큼 본인이 빚져서 갚아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설거지 부대라고 하죠. 지금 이 파티가 끝나가고 있죠.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방행정공제회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뭐라 그래요?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서 작년까지 과열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지금은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요, 이미 사실은 저것도 늦은 거죠. 이미 했어야죠. 작년에 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바탕 유동성 파티 즐겼다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 온다.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체를 피할 방법 없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신용 남발은 과잉 수요와 생산을 낳는다. 그래서요, 신용 팽창은 물가는 오르고 신용 팽창은 극에 이르면서 그때 긴축을 시작하면은 연착륙을 하기를 꿈꾸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연착륙은 없었다. 과잉 수요와 생산을 낳았던 거,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갑자기 많이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수요 견인일 수도 있고 비용 상승일 때도 있는데 수요 견인이라고 100% 안전하진 않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어났을 때가 있었죠. 경제 대공황이 터졌죠. 그 다음에 뭐 돈 풀어서 했던 것들 결국에는 다시 금리 인상으로 축소해야 되죠. 늘 터졌다. 91년 일본 버블도 미국에서 시작됐고 97년 IMF도 미국에서 시작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서 항상 이럴 때 보면은 선제적으로 황금성이 좋은 자산부터 먼저 떨어지고,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맨날 강남에서 신고가 찍는다 그래요. 막 신고가 찍는 단지를 보면은 뭐 1년 혹은 수개월 만에 거래돼서 갑자기 팍 뜬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달 거래되던 부평 같은 걸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단지들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꺾이는 상황인데, 부평 같은 경우는 늘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큰 평형대, 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때 거래되고 이때 거래되니까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신고가를 찍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35%인데 적금 이자는 2.5%예요. 주식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코스피가 오르면 이게 내 수익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라이트하우스는 주식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가 얼마나 올랐냐? 지금 좀 떨어졌더라도 라이트하우스가 경고한 때보다 더 오르지 않았냐? 근데요, 20년도에 저점 찍고서 쭉 올라갔을 때 한 70% 가량이 상승했죠. 주가 총액이. 근데 그때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였다. 그러면서 나름 유튜브와 기업 뉴스를 챙겨보면서 늘 경고했죠. 유튜브랑 뉴스에서 말하는 거, 이거 항상 당신에게 좋은 정보를 주느냐, 본인들 수익을 위해서요. 아니, 라이트하우스도 유튜브로 돈 벌어 처먹지 않냐? 유튜브로 돈 벌긴 벌죠. 그런데요, 저렇게 우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야기할 거면 이런 방송 안 하죠.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정보를 전해줘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료도 받고 본인이 먼저 사놓고 팔아치우기도 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죠. 분명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선수촌 뭐 샀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희 방송하면서 집 산 거 없고요, 집 사라고 중개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걸 안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 광고료 받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들은 은근히 많다. 결국엔 적금 수익률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 그런데도 다주택자는 버틴대요. 그 이유는요,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는데 이 내에 못 팔 것 같으니까 보유세 한번 내더라도 버티면서 한 연말쯤에나 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유세만이 혹은 양도세만이 다주택자들에게 유일한 철퇴임약.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4,600만원 버는데 빚 갚는데 4,500만원 쓴다. 이게 적자 가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적자 가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요거를 통계청 기반으로 했는데, 통계청에서 21년에 적자 가구 비중은 20%가 넘어갔는데 22% 정도가 나왔는데, 왜 17.2%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약간 다른 식으로 했겠죠. 이 적자 가구들의 연평균 소득이 4,600만원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4,500만원,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이 2,400만원, 비소비 지출이 900만원이다. 이게 문제가 큰데요. 요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거 4,600만원 벌어서 4,500만원 쓴다, 적자 가구들만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목을 항상 저렇게만 잡아놨어요. 자, 고 LTI 가구의 특징 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1,200만 가구의 7.1%에 해당하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을 비교할 때 적자 가구는요, 흑자 가구에 대해 무슨 비중이 높다? 오히려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비중이 높다. 즉 영끌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능성. 즉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적자 가구가 많고요. 이 담보대출은요, 담보대출 주로 어디서 받아요? 4,500만원씩 갚는 거. 카푸어도 있겠지만 하우스푸어들도 더 많죠. 그리고요, 할부 구매 잔액 비중은 적자 가구에서 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할부를 선택해서 최소 금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 있죠? 리볼빙이라는 방식 아시나요? 저 아는 인생 망가진 인간이 쓰는 방법인데, 한 500만원 카드 하면요, 최소 비중을 해서 50만원만 갚고요, 나머지 450만원은 다음 달로 미뤄집니다. 그럼 이자 계속 내고 있고, 하지만 빚이 이만큼 있음에도 요 50만원을 더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적자 가구인 거죠. 즉 적자 가구들은 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더 빨리 다가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적자기 흑자기 적자기로 이어지면서 효용이 극대화되므로 가계 단위의 최적화가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여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적자 누적으로 부채 누중이 적자를 심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요, 적자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입니다. 다주택자들이죠. 세입자로부터 수취한 전월세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54만 적자 가구 가운데 임대보증금 부채로 가지고 있는 66만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1억 원에 달한다. 자, 여기 나왔죠? 354만 이거 말고 임대보증금, 즉 세를 주고 있는 적자 가구가 66만 가구나 된다. 그런데 월세 수입은 생활비나 이자 상환에 충당되는데 적자이면서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가구가 2년에 한 번씩 인상되는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더 비싸게 받아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고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데 쓰고 그랬는데 하락하는 경우 보증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가구의 임대보증금이 경제충격 파급의 연결고리가 된다. 즉 66만 가구 정도는 본인이 적자이면서도 무리하게 집 사서 원리금 상환하면서 임대보증금 올려가면서 그거 생활비 쓰면서 버텼다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금리이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미 MB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엄청나게 풀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거를 잘 억제해야 되는데 가계대출 DSR에서 빼버리질 않나, 금리 저금리 계속 유지되질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전세 가격에도 거품이 끼었죠. 이거 금리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저 적자 가구들 대량 파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이 떨어지는 게 지금 매매 가격 조금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서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7월에 전세 대란 올라간다. 임대차 3법의 더주. 7월에 전세 대란 터진다. 임대차 3법 공포. 8월에 변곡점. 8월이 무섭다. 계속 전세 가격은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다. 계속 올려야만 한다. 그러면요, 떨어지는 거 최소화할 수 있죠.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무리하게라도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세입자들 있겠죠. 속으면 안 돼요. 재작년 7월에 전세 가격 왜 올랐다고 그랬어요? 4년치 미리 올린다고 그랬죠. 4년치 미리 올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갱신하는 매물들이 많아 매물 감소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갱신이 안 되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올라가죠? 그러면서 전세값 4억이나 올려달래요. 자, 이 기사 완전 쓰레기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2년 되는 8월이 무섭다. 마포구 이거 단지 이름도 이야기 안 해요? 5억에서 5억 2,500만 원 올려 계약했는데 당시에는 7억 5천인데 뭐 지금은 뭐 9억이 넘어가서 뭐 다음에 4억 원이 오른다. 어느 단지인지도 이야기를 해야 분석이 되지. 구라니까 단지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또 이야기한 것들 보면은 개나리 푸르지오가 147이에요. 갱신 계약은 16억 2천이고 신규 계약은 22억이다. 이거 센트럴 위브 4억 2천에서 8억 8천. 이거 한 6억 차이 나죠? 이거 한 4억 6천 차이 나죠? 이것도 3억 5천 나죠? 이것도 2억 2천이랑 더블이 넘어요. 3억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저 집은 단지들 볼까요? 22억 이거 특수거래죠. 그 다음에 4억 2천이랑 8억 8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8억 8천 특수거래 하나 엄청 뜬 거죠.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 8억 8천에 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 22억에 되는 거 아니죠. 반대로 7억 5천이요. 요런 거에 비하면 8억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갱신계약이 그 정도 되겠구나. 4억이 일반적이지 않죠. 6억, 5억, 6억. 근데 땡뚱맞게 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억 2천, 2억 3억, 2억 다 이 정도인데 갑자기 요거 한 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태까지 한 건도 없는데 요거 나왔어요? 이런 단지들만 골라서 3억씩 4억씩 뜬다 하고 구라치고 있는 거죠. 왜 공포감 조성하고 있어요? 현실은 이러니까. 전세 대란 허구하는데 막상 다 따져보면 신규 계약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임대차 신고제 시행 후 1개월 시점. 왜 1개월 시점 봤어요? 사실은 9월 21일부터 봐야 되죠. 그 전에는 허위매물 신고.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었으니까. 그 뒤에 지금 전세매물 2배 이상 뻥튀기 됐어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죠? 많이 줄었어도 이때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 상황에서 갱신 안 되는 매물까지 쏟아져 나온대요. 매물 쏟아져 나오면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계속 지적하지 않던 매주 통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집값이 떨어지게 생길 때마다 항상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 왜 매주 발표해야 되나요? 왜? 요즘엔 매주 떨어지는 게 나오니까. 거기다가요? 전세만 문제냐? 다중채무자들이 뭐예요? 영끌족들이 많죠. 즉 다주택자들은 임대보증금 하락으로 인해서 금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끌들은요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버티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유동성 파티의 종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결론 뭐예요? 전세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버텨요. 이거 다 허세죠? 지금 보면은 적자 가구들이 전세가 올려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붕괴가 된다. 이게 66만 가구나 된다. 66만 가구면요 우리나라 총 가구 수에 대비하면 적은 거 아니에요? 한 2000세대짜리 아파트에서 10세대만 1억씩 떨어져서 거래돼도 이 단지의 시세는 1억 떨어진 걸로 거래가 됩니다. 66만 가구면 적지 않죠. 이거 0.5%만 거래돼도. 다중채무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에는 남의 돈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의 돈 쉽게 생각했다가 회수할 시기가 올 때는 항상 대량 붕괴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항상 경제가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듣다가 망한다. 라이트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거품이 낀 집값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거품은 유동성 파티로 인해서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하다가 잃는 거는 적어도 일생에 거의 한 번밖에 없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그 시기에 들어가서 평생을 고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값은 올랐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딴 이야기 하면서 자꾸 이해도 못한 인간들, 그 다음에 말을 왜곡시키려는 인간들한테 속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그 이후에는 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